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두 딸을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이 채널은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잠시 짬이 날 때마다 열심히 사연을 들으며 매일같이 들리고 있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다른 일에는 신경 쓸 틈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듣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일도 엿들을 수 있고 저처럼 살면서 이런저런 고충들 겪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 나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공감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결혼해서 살다 보니 차마 얼굴 아는 지인들에게는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사연도 제법 쌓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게 남편 하나 믿고 잘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일이다 보니 제 예상과는 다른 일들을 종종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가 좀 별나서 이래저래 마음고생을 했죠.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게 좀 유별난 편이거든요. 보통은 욕심이 많아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베푸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안타깝게도 시어머니에게는 자식조차도 무력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같이 식사를 할 때도 보통 자기 음식을 시키고 함께 먹을 만한 요리를 시켜 가운데다 두고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도 일단 자기 앞에 있는 접시는 제쳐두고 같이 먹는 음식만 허겁지겁 급히 집어먹는 사람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미 아빠, 어머님 자꾸 저러시는 거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러려니 해도 애들도 같이 있는데 저러시는 건 좀 보기 그렇지 않아? 어머님 그러시는 거 짠하지 않은 건 아닌데 솔직히 애들이 보고 배울까 봐 겁나. 저 양반 저러시는 게 어디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안 보고 살면 살았지 당신 돌아가시기 전에 바뀔 일이 있겠어?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지요. 지금껏 해온 게 있는데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창피한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시집와서 겪게 된 저도 이 정도인데 남편은 오죽하겠어요. 심지어 저희 결혼할 때 상견례 식사 자리에서도 저러시는 바람에 저와 남편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요. 내가 상견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 우리 식구끼리 있을 때야 아, 이런 집안에 태어난 게 내 팔자려니 포기하고 살았을지 몰라도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상견례잖아. 나를 자식으로 귀하게 여긴다면 그 몇 시간 제 본성 누르는 게 그렇게나 힘이 들 일이야? 도대체 나를 사돈댁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행동을 해? 내 부모지만 정말 지긋지긋하다 나도. 상견례 후에 수치심에 제 앞에서 울면서 남편이 했던 말입니다. 평생 부모가 저런 꼴을 보였으면 그건 얼마나 마음에 상처 입을 일이 많았겠습니까? 저로서는 살면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문제로 속이 골마버린 남편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이 사람 상처 잘 보듬어가며 우리 집에서만큼은 이런 일로 마음 다칠 일이 없도록 해줘야겠다고 굳은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사소한 거 하나만 있어도 매번 돈 해대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 다녀와서만도 그래요. 저희 딴에는 그래도 큰 행사 치르고 여러모로 고생하셨을 가족분들 생각한다고 여행지에서 건강식품으로 유명한 것들을 제법 좋은 값 치르고 사와서 빠짐없이 나눠드렸습니다. 너희들 놀고 쓰는 데만도 빠듯했을 텐데 이런 걸 다 챙겨주고 고맙다 아가. 내 정말 잘 챙겨 먹으마. 아버님, 별건 아니지만 이게 골다공증 예방에 그렇게 좋대요. 어머님이랑 매일 빠지지 말고 하나씩 꼭 챙겨 드세요. 오냐 오냐. 흐뭇하게 웃는 시아버지 옆으로 또 뭐가 불만인지 시어머니가 뚱한 표정을 감추지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른이시라는 분이 정말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제 감정 숨기기에 재주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다들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혼자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거 한 알 먹는다고 있던 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줄 거면 그냥 돈으로 주던가. 그 말에 일동당황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에게야 뭐 일상이라지만 새 식구가 들어온 참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당황해 시어머니를 꾸짖었습니다. 이 사람이 귀한 선물을 받았으면 응당 고맙다는 소리가 먼저 나와야지. 새아기 보는데 이게 무슨 주태야? 아니, 내가 뭐 틀린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주세요. 남편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겪고도 모자라 상견례에서의 창피부터 그날의 일까지 제 앞에서 보이기 싫은 꼴이란 꼴은 다 보이는 제 어머니를 남편도 더는 참아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야 어머니 같은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그간 서럽고 억울해도 이게 내 운명이려니 하고 참고 또 참았지만 새 사람 들어온 데서까지 창피한 줄 모르는 사람 더는 참아줄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불만이시면 도로 내놓으세요. 화가 나서 몰아붙이는 남편을 보자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나 싶었는지 시어머니 기세가 꺾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드린 선물이 욕심은 나는 모양인지 행여나 남편에게 선물을 도로 빼앗길까봐 품에 착 끌어안는 행색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뭘 줬던 걸 도로 뺏는다고. 제 아내 하는 꼴에 시아버지도 여간 당황하신 게 아니었는지 목덜미까지 새빨개지셨습니다. 결혼식 이후 이 집 식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기분 좋게 인사하는 자리가 될 줄 알았던 저도 기분이 썩 좋을 수가 없었죠. 아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그렇게 주의를 주는데도 천송이라는 게 참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인지 새 식구한테 정말 못 보일 꼴을 보였구나. 미안하다, 아가. 씁쓸한 기분으로 시댁을 나서는 길에 제 손을 꼭 잡고 시아버지께서 사과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되고 나서 당신 댁에 처음으로 오는 건데 이리 보내려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 보기는 또 얼마나 민망스러우셨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굽히는 어른 손이 무안하실까 불어 더 아무렇지 않은 척 안심을 시켜드리고서야 저희 신혼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이제 내가 당신 식구인데 내 앞에서까지 이렇게 고개를 못 들면 어떡해. 나 모르고 시집 온 것도 아니잖아. 응? 그래도 며느리 앞에서 창피할 줄은 알 줄 알았는데 내 어머니란 사람이 내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일 줄은 나도 정말 몰랐어. 미리 알았더라면 당신한테까지 이런 꼴 보일 일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여보. 꼭 내가 당신한테 무슨 사기 결혼이라도 당한 것 같잖아. 자꾸 그러면 나 정말 서운해? 솔직히 당황스럽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다는 몰라도 대강의 상황은 남편에게 미리 들어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전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선택한 제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한 것은 오로지 제 선택이니 내키지 않다 하더라도 그 선택으로부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 또한 제가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한테까지 저런 꼴 보고 살게 만들진 않을 거야. 앞으로 본가와 연락할 일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여기까지 들으시면 자기 체면 좀 상하게 한다고 저희 남편이 모친에게 너무 모질게 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이 저렇게까지 자기 어머니한테 정을 뗀 것은 비단 저런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 기둥은 우리 장남 너 하나뿐이다. 당연히 좋은 게 있으면 큰애한테 먼저 가고 가장 좋은 걸 누려야지.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자신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항상 자기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영원히 뒷전 취급을 받았다면 어머니를 좋아하는 게 더 힘이 들지 않을까요? 시어머니의 장남 사랑은 정말 유별났습니다. 같은 아들인데 어쩜 저렇게 대하는 게 다른 건지 처음 보고는 남편이 시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아들인 것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타인이 보기에도 이런데 당사자의 기분은 어땠겠어요? 차라리 내가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었으면 평생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거야. 시어머니의 아들 차별은 작게는 반천 차별에서부터 크게는 대학 학비며 결혼 자금 문제까지 사사건건 걸리지 않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작다고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먹을 걸로 사람 차별하는 게 얼마나 치사스러워요. 그걸 평생을 삼시세끼 밥상머리에서 매번 당했을 남편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남편이 비뚤어지게 자라지 않은 것만으로도 남편에게 감사할 지경입니다. 내 평생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밥상 위에 올라온 적이 없었어. 다 형 좋아하는 거, 형 몸에 좋은 것들 위주였지. 그나마 그것도 먹을라 치면 죄다 형 앞으로 몰아주는 바람에 내 앞에는 밥그릇만 덜렁 놓여있고 아버지까지 없었으면
이놈의 집구석 진작 뛰쳐나갔을 텐데. 시아버지께서 어떻게든 남편이 덜 상처받게 하려고 중간에서 가진애를 쓰셨지만 매일 일하러 나가는 시아버지가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했겠죠. 그런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순간부터 제 남편 가슴이 생채기로 가득해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유독 저희 남편에게 약한 것도 당신이 지켜주지 못한 작은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이라는 걸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의 형님, 제게는 아주버님이 되는 인간 또한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질 못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자기가 더 많이 받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기야 이기적으로 키웠는데 이기적으로 자라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욕심 많고 양보할 줄 모르는 것은 꼭 제 어머니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유일하게 제 장남에게만큼은 음식이며 돈이며 아까운 줄 몰라 했으나 아주버님은 오로지 저만 알고 제 입만 중한 사람이었으니 시어머니가 저보다 더한 인간을 만들어낸 건지도 모르겠네요. 집안 꼴이 이런 거로 제 남편은 어릴 적부터 집에 손 벌리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시아버지께서 더 신경을 써주신다 하더라도 제 앞으로 뭐 하나 더 들어갈까 아까워서 난리를 치는 제 모친 꼴을 보면 더러워서 집에서 뭘 받기도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알바해서 내 용돈을 벌어서 썼어. 형한테는 학원에 새 옷에 아까운 줄도 모르고 갖다 바치면서 공부도 더 잘했던 나한테는 학원 보내줄까 소리 한 번을 안 하더라. 옷이야 당연히 형이 지저분하게 입고 버리거나 작아진 옷들만 물려주고, 오죽하면 내 친구들이 내 집안 형편이 안 좋은 줄 알고 간식도 자주 사주고 집에 데려가서 밥도 먹여주고 그랬다고. 그 친구들 아니었으면 학교 다니는 게 더 팍팍했을 거야. 아니, 무슨 전생의 원수도 아니고 똑같이 배 아파 낳아놓고는 왜 저희 남편에게만 저렇게도 모질게 군 걸까요? 딸아이 둘을 낳고도 그 둘 중 누가 더 귀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시어머니의 심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보통 제 자식은 챙기는 게 인지상정 아니던가요? 우리 유미 짐이라고 생각하면 난 절대로 그런 생각 못 품겠던데 대체 자기 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모질게 군 건지 정말인지 이해가 안 가. 제 말에 남편이 콧방귀를 뀌더군요. 그나마 내가 아들로 태어나기라도 했으니까 그 정도였지. 아마 내가 딸이었더라면 학대를 하고도 남을 인간이야.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하는 게 보통일 테지만 남편의 의심은 저로서도 합리적인 데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연달아 딸을 둘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딸이라는 소식에 저희 아이들 얼굴 한번 제대로 보려고 들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아들 하나를 못 낳아? 태에 문제가 있나?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반긴다고 여기까지 와서 고생한 사람 앞에서 망발을 하고 있어. 당장 나가요! 제가 둘째 낳고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소리입니다. 그동안도 시어머니에게 별 정이 있진 않았습니다만 시어머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던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하죠. 저야 그러려니 넘겨준다 치더라도 저 고약한 성미에 저희 귀한 딸내미들까지 상처받게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본인도 반기지 않는다는데 제 귀한 아이들 얼굴 보여줄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기에 그 이후로 시댁에도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그러자 아쉬워진 건 시아버지뿐이었어요. 아주버님이야 뭐 본인 동생도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조카라고 예뻐했겠습니까? 시어머니야 말할 것도 없고 그 집구석에서 손자 구경하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이야 시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못한 아주버님 때문에 우리 딸아이들은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본 손자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손자를 제 부인 폐악 때문에 제 집에서 볼 수 없으셨죠. 그래서 시아버지는 혼자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아이들을 보고 가시곤 했습니다. 시댁과는 달리 저희 친정에서는 저희 부모님은 물론 오빠 내외와 남동생 내외까지 저희 아이들이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기 때문에 시아버지께서 더더욱 저희 부부 보기가 민망스러우셨을 거예요. 둘째 아이가 5살 생일을 맞이했을 무렵 친정 어머니에게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셨고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빼먹지 않고 열심히 받으셨기 때문에 친정엄마의 암 발병 소식은 저희 친정 식구들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친정 부모님들을 직접 모시고 살고 있었던 오빠의 충격이 컸습니다. 오빠는 결혼 전에도 저처럼 따로 독립해서 나가 산 경험도 없고 결혼과 동시에 올케 언니가 합가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평생 엄마와 떨어져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오빠와 엄마 사이가 각별하기도 했고 워낙 타고난 성정 자체가 다정한 오빠였기에 동네에서도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지연아, 어떻게 하냐. 내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나 봐.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암까진 가지 않았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오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오빠가 못한 거면 나나 지훈이나 아무도 못해. 오빠가 이런 생각하는 거 알면 엄마가 더 속상하실 거야. 오빠는 오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건 나도 알고 아빠도 알고 지훈이도 알고 엄마도 알아.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 제가 그럴 일이 아님에도 자책하는 오빠를 보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제 마음이 이런데 오빠 속이 오죽했겠어요. 저희 엄마가 워낙 남편과 제 아이들에게도 살뜰하셨기에 남편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장모님은 내 진짜 친어머니보다도 더 친어머니 같은 분이신데 그동안 내가 신경을 너무 못 썼어. 평소에 더 잘했어야 하는데. 오빠나 당신이나 내가 평소에 얼마나 잘하는지 본 게 있는데 왜들 이러나 몰라. 그러면 그냥 우리 얼굴이나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자. 엄마한테도 그게 가장 힘이 되실 거야. 그래, 그러자. 그 약속이 그냥 하는 대답이 아닌 모양인지 남편은 주말마다 쉬지도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꼬박꼬박 저희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회사가 많이 바빠서 야근을 밥 먹듯 하던 시기라서 주말에서야 겨우 숨 좀 돌리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이 무리를 해서라도 저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제게 정을 준 사람에게 저리 약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그리 모질게 만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가진 정성을 들인 덕분인지 다행스럽게도 친정엄마의 병사는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암 관련해서 치료받아야 할 부분이 많았기에 오빠와 올케 언니가 고생을 많이 해야 했지만 그래도 치료가 없을 때에는 집에서 평소처럼 생활하시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도 집에 환자 있는 게 어떻게 쉬울까요? 오빠와 올케 언니에게는 늘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오빠한테도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겠지만 언니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며느리라서 잘 알아요. 언니 없었으면 엄마가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하겠어요. 고모,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나 어릴 때 부모님 일찍 여의고 살면서 정말 서러울 일 많았는데 여기 시집 오고 나서 어머님이랑 지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받은 걸로 치면 제가 어머님한테 한 것보다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훨씬 많아요. 지금은 그렇게 받은 것 중에 겨우 일부 돌려드리는 것뿐이니까 저한테는 이 시간도 소중해요. 어머님이 아프신 게 속상할 뿐이지. 지금 어머님 모시는 건 제게는 은혜 갚을 일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제 올케 언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심성 고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건지 저희 오빠와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에서나 들을 법한 흐뭇한 고부지간이 바로 제 친정엄마와 올케 언니였어요. 올케 언니에게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면서도 저는 평생 저런 고부지간을 겪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것도 좀 씁쓸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는 암 진단 이후 무려 5년을 더 지내시다가 저희 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엄마와 길고 긴 작별 인사를 충분히 나눴기에 슬픔 속에서도 엄마의 부재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항상 엄마 곁에 함께 계셨던 아버지와 오빠 내외의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희라도 얼른 정신을 차려 그간 엄마와 함께 고생했던 아버지와 오빠 내외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엄마가 떠나시리라는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는데 막상 닥치니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든다. 자꾸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고 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릴 걸 후회될 일만 자꾸 떠올라. 오빠, 세상에 오빠 같은 아들은 없어.
그건 나보다 엄마가 더 잘 알고 계시고, 오빠 없을 때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오빠 사랑을 한 줄 알아? 가끔은 오빠가 당신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 같다고까지 하셨어. 오빠, 정말 고생했어. 나도 지훈이도 평생 오빠한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 거야. 단순히 오빠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우러난 진심이었습니다. 엄마의 말년이 그리 편안할 수 있었던 건 오빠와 올케 언니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저희 친정 가족들은 엄마를 보내드릴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친정아버지도 인품이 좋은 분이셔서 엄마의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장례식이긴 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오래 앓으시고 가실 때 비교적 편안하게 가셨다는 걸 다들 알고 계셨기에 장례식장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지나치게 침통하진 않았습니다. 안사돈이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저희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도 조문으로 오셨습니다. 그간 시아버지는 저희 아이들 본다고 종종 저희 집에 찾아오셨지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얼굴을 직접 보는 건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아가, 고생이 많았다. 사부인 좋은 곳 가셨을 게다.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장례식장 안을 두리번 살피시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 내외는 안중에도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괜한 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도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친정 식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서는 시아버지 뒤를 따르며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보기보다는 돈이 있는 집안인가? 가는 마당에 먼 돈을 이리 쓰고. 그 소리에 남편 눈이 휙 돌아갔습니다. 저는 혹여나 저희 친정 식구 귀에 그 소리가 들어갔을까 싶어 퍼뜩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저희 친정 오빠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친정 오빠는 제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렴 오빠의 상식으로는 사돈댁 장례식장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소리가 아닐 테니 제 귀를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겠죠. 저는 엄마와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미안해서 고개조차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그 소리 장례식장 안에서 참고 누르는 게 그렇게 못할 짓입니까? 이쯤 되니 시험이란 인간이 도저히 인간같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당장이라도 제 치모를 잡돌이할 기세인 남편을 겨우 막아서고 고개를 휘저었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 때문에 엄마 가시는 길에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애써 화를 꾹 눌러 참는 게 보였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시아버지가 자리에도 채 앉지 못하고 황급히 시어머니를 끌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 와중에도 아주버님은 제 부모가 허둥지둥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멀뚱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참 한결같은 모자지간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로 가만두지 않을게. 그러니까 여보, 나중에. 나 오늘만큼은 당신 어머니 얘기하고 싶지 않아. 결혼 이후 제가 남편 어머니 관련해 아예 화제를 끊어버리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제게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그걸 알면서도 엄마 장례식 날까지 도저히 시모를 입에 올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남편도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후에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대신 사과의 뜻을 전하려고 전화를 걸어오셨을 때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말 지칠 대로 지쳤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친정어머니를 떠나내고 한동안 모든 친정 식구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평생의 반려를 잃으신 아버지께서 엄마 가시고 나서 급격히 기운을 잃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정말 좋으셨거든요. 가끔 투닥투닥 다투시는 일이 있어도 절대 싸우는 소리가 부모님 방문 밖을 빠져나오는 일이 없었고 40년 가까이 함께 하시면서도 항상 서로를 존중하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만 살 수 있다면야 일찍 결혼하는 것도 나쁠 것 없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저희 3남매 모두 또래보다 조금 이르게 결혼을 한 것도 부모님 영향이 컸을 거예요. 오빠,
엄마 가시고 아빠가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 걱정이야. 요새도 방문 밖으로 잘 안 나오셔? 너랑 집사람이 자꾸 밖으로 모시고 나가려고 해도 영 그럴 기분이 안 나시는 모양인지 처음엔 우리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으니까 억지로라도 따라 나오려고 하시더니 요새는 그것도 쉽지 않으신가 봐. 어머니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러다 아버지까지 축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다. 부부간의 사이가 좋을수록 사별후 남은 한쪽이 금방 배우자 뒤를 따라간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저희 삼남매 모두 직접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워낙 부모님 사이가 좋았던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걱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러 공기 좋은 곳에 아버지를 모시고 소풍도 나가고 기력 회복에 좋다는 음식들도 부지런히 구해다가 드렸습니다. 이런 자식들의 노력에 아버지는 고맙다고 웃으시면서도 좀처럼 기력을 회복하시진 못했어요. 그즈음 그간 연락도 잘 주고받지 않았던 시어머니에게 뜬금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했던 망발을 사과하려고 그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모라는 사람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대단하신 양반이시더군요. 예, 너 주변에 우리 첫째 소개시켜줄 만한 참한 아가씨들 좀 없냐? 저는 정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희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받은 연락이었어요. 당연히 상 잘 치렀느냐고 묻는 게 먼저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주버님 색시간 부탁이란요. 같이 살겠다는 여자가 있다고 해도 제가 뜯어말릴 판에 이게 웬 정신 나간 소리랍니까? 어머니, 지금 저한테 그 부탁하시려고 전화하셨어요? 제가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 어머님 하신 소리를 똑똑히 기억하는데 정말 할 말이 그것뿐이에요? 어머니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래요? 저랑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분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소리를 버럭 지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치밀어 오른 부하를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서 한참을 열을 올려야 했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가깝게 지낼 순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선을 넘어도 단단히 넘었죠. 이건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나마 예의상 드물게 하던 연락마저 완전히 끊고 아예 시어머니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시점에 아주버님 나이가 이미 40을 훌쩍 넘겨 50을 바라보던 시점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 나이 차가 7살이고 남편이 저보다 5살이 많으니 결혼을 하지 않은 제 또래 지인이라고 해도 아주버님과는 띠동갑도 너끈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도대체 누구 욕을 먹이자고 제 모자란 아들놈을 제 지인에게 찍어 붙인단 말입니까? 염치 없는 아주버님과 시어머님 성정에 아주버님 또래의 여자에게는 눈도 돌리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어린 여자를 갖다 붙이려고 들었겠죠. 아주버님 조건이라도 괜찮았으면 어처구니가 없어도 그들 심정이 개미 눈물만큼은 이해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남편과의 결혼으로 엮이지 않았더라면 평생 상종도 하기 싫은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편애를 받으며 자란 결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성품을 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랬어요. 그렇게 제 어머니가 제게만 교육비를 왕창 써가며 뒷바라지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은 한마디로 꼴통이었어요. 공부머리라고는 일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은 고사하고 고등학교도 겨우겨우 마친 판국이었어요. 그러니 어디 직장이라고 옳은 곳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버님은 그 나이를 먹도록 잠깐씩 시부모님의 지인의 회사에서 짧게 몇 달씩 일한 것을 제외하면 제대로 제 밥벌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기야 굳이 제가 고생해서 돈 벌어오지 않아도 제 장남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인 줄 아는 어머니 지갑이 끊이지 않고 열렸을 테니 딱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도 안 들었을 수도 있죠. 그거야 다 시어머니 업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 업보를 같이 지어주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으니까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말려야 할 판에 제 밥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수로 한 가정이 가정이 되겠다고 결혼을 시키겠다는 거야? 둘 다 아직 주제 파악을 못해도 한참을 못했으니 저 연병을 떠는 거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 알 바 아니니까 당신은 하던 대로 연락 받아주지 마. 남편의 반응도 냉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경제력을 고려해도 부모와 조모될 이의 인성을 고려해도
결혼해서 살아선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부디 어느 눈먼 처자가 지뢰를 밟는 일이 없길 바라며 저도 남편도 그 문제에서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굳이 도움될 것 하나 없는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더라도 당시 마음 쓰이는 일들이 천지인 상황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 건강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내가 아무래도 오래 버티지는 못할 성 싶구나. 내가 아직 기력이 남아있을 때 미리 내 주변 정리를 좀 해두고 싶구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약한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저희 정말 속상해요. 사람 인명이라는 게 어디 내 혼자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니? 그래도 너희들 모두 좋은 짝 만나 시집장가 다 보냈고 고맙게도 손주들도 모두 보았으니 이만하면 살 만큼 살았지. 그 사람도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나도 정말 괜찮다. 나 사후에 처리하면 너희들이 고생스러울 일들이 있어서 내 의지대로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는 것뿐이니 너무 심각하게들 생각하지 말거라. 그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 얼굴이 너무 담담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삼남매 모두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 나날이 수심이 깊어지자 남편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 기운을 차리게 해보겠다고 남편이 애써 평소 제가 좋아하던 음식을 잔뜩 만들어 내밀어도 영 넘어가질 않더군요. 장모님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장인어른까지 영 기운을 못 차리시니 당신 마음이 오죽하겠어. 그래도 이럴수록 당신이 더 기운을 내야지. 그래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입맛이 없네. 그래서 아버지도 엄마 가시고 그렇게나 못 잡수신 걸까? 여보, 장인어른께서 유산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을 꺼내셔서 말인데 혹여나 당신한테 뭔가를 물려주시더라도 우리 집 쪽에는 알리지 않는 게 좋겠어. 요샌 아버님 말고는 아예 연락도 안 하는데 불어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 당신이 뭘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알아. 내가 먼저 알릴 일은 없으니까 미리 너무 걱정할 것 없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남편이 면목 없어 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나 저희 아이들에게나 친정 식구들에게나 참 잘하는 남편인데 어머니 하나 잘못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늘 제 앞에서 죄인이 되고 마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애초에 말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런 남편의 짐 하나 더 쌓는 일이 되지 않도록 입단 속에 더욱 신경을 쓰자고 마음먹었죠. 그러다 저희 아이들을 보러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신 시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네가 조만간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 저도 남편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더러 차만 아가씨 소개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게 2달이 채 안 되었으니까요. 지금도 늦었는데 50을 넘길 수는 없다며 길길이 날뛰더니 얼마 전에 국제결혼 성사시켜주는 회사에 다녀온 모양이야. 아가씨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하던데 첫째가 사진 보더니 마음에 든다고 그러더구나. 조만간에 둘이서 베트남에 가서 최종 결정을 할 모양이더라. 기가 막혀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베트남 아가씨를 며느리로 맡겠다고 시어머니가 또 얼마나 헛돈을 썼을지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금세 나리선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가정 부양할 능력도 안 되는 놈을 덜컥 결혼만 시켜서 대체 뭘 어쩔 생각이래요? 남의 집 귀한 딸 신세 망치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시아버지 표정도 무한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 내세울 데 없는 제 모자란 아들이 결국 이런 식의 결혼을 하게 되니 그러지 않기가 더 힘들었겠죠. 나도 대체 그 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다. 애초에 나는 반대했었어. 지금까지야 저 혼자니까 그렇다 쳐도 앞으로 가정까지 있는 다 늙은 놈 뒷바라지 해줄 생각 없다고도 분명히 얘기했고 소개비도 네 어머니가 또 따로 꿍쳐놓은 돈이 있는지 웬일로 나한테 돈 내놓으라는 소리도 없었고 어차피 본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 회방이나 놓지 말라고 하더구나. 이쯤 되니 나도 뭘 더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할 수만 있다면 그 베트남 아가씨에게 도망가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아주버님은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든 말든 우리 알 바 아니에요. 염치 없이 우리 식구한테 손 벌릴 생각이나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야 당연하지. 너 지금까지 고생한 것만도 내가 면이 안 서는데
너희 불편한 일 생기는 일만은 없도록 나도 단속을 할 테니 아가, 너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주에 정말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반기지 않는 결혼이 목돈으로 다가온 셈이었죠. 하지만 시댁 중 일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희 삼남매에게 재산 분할을 모두 마치자마자 아버지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리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엄마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까지 절이 되시자 저희 삼남매는 정말 견뎌내기가 힘들었어요. 부디 아버지만이라도 이 고비를 넘겨주시길 바라고 또 바랐으나 결국 아버지는 평소 앓던 지병에 여러 합병증이 겹쳐 운명을 달리하고 마셨습니다. 의학적인 소견은 저러했으나 저희 가족 중 아버지가 떠나신 것이 어머니를 먼저 보내신 후 얻은 마음의 병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같은 해에 양친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부모를 잃은 슬픔과 허전함은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더군요. 슬아이 딸아이까지 둘이나 있음에도 세상 천지 혼자 던져진 고아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제 걱정에 곁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남편과 착한 두 아이들, 그리고 함께 고생한 오빠 내외와 동생 내외가 없었더라면 정말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생각해보니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가는 저도 아버지, 어머니 아위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 마음이 아팠는데 부모님을 끝까지 모셨던 오빠와 올케 언니의 상실감이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프신 두 분 모신다고 그 두 사람도 참으로 갖은 고생이 많았겠죠. 그 생각을 하니 조금은 기운을 차려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뭐라도 해주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빠, 이번 주 주말에 언니 모시고 우리 집에 와. 내가 언니랑 오빠 좋아하는 거 많이 해줄게. 너 아직 기운도 못 차렸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시간 있으면 너나 좋은 거 챙겨 먹고 푹 좀 쉬어. 나 이제 괜찮아. 그리고 고생을 해도 오빠랑 올케 언니가 더 했지. 내가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안 해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꼭 와. 알았지? 그렇게 오랜만에 집으로 오빠 내외를 초대했어요. 제가 간만에 실력 발휘를 하겠다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기운찬 모습을 보이자 남편과 아이들도 신이 나서 적극적으로 저를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약속 시간보다 한참 이른 시간인데 벌써 오빠 내외가 왔나 싶어 인터폰도 보지 않고 달려나가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뭘 그렇게 멀뚱히 보고 서 있어? 들어가게 좀 비켜봐라.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에 집들이에 초대한 이후로 계속 사이가 틀어졌으니 저희 집 방문은 거의 처음이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얼이 빠져있는 사이에 둘이 들어오란 소리도 안 했는데 집 안으로 척척 걸어 들어갔습니다. 형님 벌써 오셨어? 아니, 여기 무슨 일로 왔어요? 반갑게 말하던 남편이 불청객의 정체에 금세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모는 잠시 남편 눈치를 보는 듯 했으나 이내 눈길을 피하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말하더군요. 너희 아버지한테 유산 꽤나 받았다며? 그렇게 큰일이 있는데 어른들한테 말씀도 안 드려? 기가 찼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득달같이 제 못난 큰아들까지 달고 제 집으로 달려왔다는 겁니까? 그게 어머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저한테 그런 말 해야 할 의무 같은 건 없습니다.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네 유일한 부모인데 어떻게 그런 의무가 없어? 이 고얀 것! 미쳤어요? 애들도 있는데 어디서 행패야 행패가! 남편이 기겁을 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제 것도 아닌 돈에 눈이 먼 시모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너 큰애 결혼한다는 소식은 들었지? 너 얘 신혼집 좀 해줘야겠다. 하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으니 저나 제 남편이나 그만 고장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말문이 턱 막혀 대꾸를 못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기막힌 소리를 줄줄 늘어놓더군요. 유산을 5억이나 받아놓고도 입 싹 씻을 생각을 하다니.
부모 다 떠나고 나니 정말로 본데가 없어진 건지. 그 베트남 계집애가 분가시켜주지 않으면 시집을 안 오겠다며 생대를 부리고 있으니 뭐 어쩌겠니. 내가 품고 살고 싶어도 집을 구해줘야지. 그걸 내가 왜 구해줘요? 내가 내 아버지, 내 부모한테 받은 건데 왜 당신이랑 데크나들한테 그 돈을 써?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제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니 시어머니가 저도 발끈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우리 집 호적에 올라왔으니 네 돈이 내 돈이지. 너 이제 고아야. 부모도 없는 것 한울타리에 넣어줬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얌전히 굴 일이지. 어디서 우리 큰아들 앞에서 버릇없이 큰 소리를 쳐! 그 말에 남편 눈이 횟가닥 돌아버렸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어디서 행패야! 나 당신 같은 어미 둔 적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이 시모와 제 형님을 거의 집어 던지듯 문 밖으로 내던져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어미 뒤에 숨어 멀뚱히 그 개소리를 듣고 있던 형님이라는 놈을 한 대 걷어 차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만 그간의 서름이 모두 폭발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울어도 제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했습니다.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가 기다리던 오빠 내외였습니다. 지연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오빠. 제가 오빠를 보고 다시 터진 서름에 엉엉 울어젖히자 오빠도 사태가 심상치 않다 싶었나 봅니다. 오빠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저는 시모와 있었던 일들을 한풀이하듯 두서없이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심한 상황에 오빠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 옆에선 남편은 송구함에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고생한 언니 오빠한테 감사해서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못 볼 꼴만 잔뜩 보게 했네. 미안해 오빠. 미안해요 언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고모, 우린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 지연아. 나머진 오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넌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 정신없는 와중에도 대체 오빠가 뭘 알아서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내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말았어요. 대망의 그날이 다가오기 전까진 말이죠. 그날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집 온다는 베트남 아가씨가 다음 주에 인사를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희한테 알려는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굳이 오진 않아도 된다. 저나 남편이나 그 두 종자와는 상종도 하기 싫었으니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오빠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너희 시댁에서 그 베트남 며느리 인사 온다고 안 그러든? 그걸 오빠가 어떻게 알았어? 그럴 일이 있다. 그날 나도 너희 내외랑 좀 같이 가자. 경우 바른 오빠가 할 만한 말은 아니었으나 그렇기에 더욱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이유 없이 저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오빠까지 대동하고 예정이 없던 시댁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셋이 같이 들어오자 시무와 아주버님도 당황한 것 같았죠. 저분이 결혼하실 분인가 봐요. 곧 사돈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정말로 결혼을 하신다면 말이죠. 네? 아가씨가 생각보다 우리말을 잘 알아듣는 모양이었습니다. 정작 저는 제 오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요. 그런 저희 앞에 오빠가 서류 하나를 탁 내던졌습니다. 그건 무려 아주버님의 병원 진료 기록과 웬 사진들이었어요. 그간 어머님 등골 꽤나 뽑아드신 걸로 아는데 그걸 다 여자 사는 데 쓰신 모양입니다. 아주 안 걸린 성병이 없으시네요. 그 말에 퍼뜩 서류를 확인해보니 세상에 제 입으로 담기에도 더러운 온갖 성병에 대한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대중들이 흔히 아는 일방적인 성병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질이 나쁜 성병들도 제법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더러운 게 없는 기분이라 서류를 패대기 치니 그제야 그 옆에 사진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업소를 들락거리는 아주버님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그 사진들을 보는 베트남 아가씨 입이 기함에서 떡 벌어졌어요. 당신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애한테 사람이라도 붙인 거야? 내가 이걸 가만히 넘어갈 줄 알아? 사람을 붙인 건 되게 먼저 아닙니까?
대체 우리 집안 유산 얘기를 어떻게 한 건가 했더니 내 동생한테서 유산 뺏으려고 심부름센터 사람까지 고용한 건 그쪽이 먼저입니다. 분노에 소리치는 오빠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체 시모가 어떻게 제가 유산 받은 걸 안 건지 의아했어요. 주변에 아무도 말 옮길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다 제 며느리 돈 뺏겠다고 사람까지 쓰다니 저건 사람이 아니라 악귀다 싶더군요. 고소를 하려거든 어디 해보세요. 증거는 우리 쪽이야말로 차고 넘치니까. 감히 내 동생을 이따위로 대하고도 우리 어머니 장례식에서 그런 망발을 내뱉고도 그쪽이야말로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베트남 아가씨가 불쑥 튀어나와 아주버님 뺨을 갈겼어요. 이 더러운 놈! 병 있다는 소리 안 했잖아! 나 너 같은 더러운 놈이랑 결혼 못해! 눈이 뒤집어져서 발악하는 베트남 아가씨 기세에 모자가 혼비백산했습니다. 더 보지 않아도 이 결혼이 파토난 걸 알 수 있었죠. 지연아, 가자! 아직 정신도 못 차린 저를 오빠가 손을 붙들고 끌고 나갔습니다. 여전히 제 등 뒤에서는 모자와 베트남 아가씨가 벌인 소란에 시끌시끌했습니다. 이윽고 그 소리가 잦아들 만큼 멀어지고 나서야 오빠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너무 일을 벌여놔서 미안해. 그런데 너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 우리 오빠가 심부름센터 사람을 고용해서 사람 뒷조사를 하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발이 안으로 굽어서인지 잘못됐단 생각보다 오빠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니야. 나 이 집 시집 오고 나서 이렇게 속이 시원했던 적이 없었어. 다 오빠 덕이야. 잘했어, 오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정말로 그 지긋지긋한 두 인간과의 연이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남편 형놈의 결혼은 당연히 깨졌습니다. 그 베트남 아가씨가 파혼의 전적인 원인이 놈 탓이라고 소개업체에 난리를 친 탓에 모든 일체의 비용과 위약금을 놈과 시모가 대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모는 결국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위약금 물어달라며 우는 소리를 하는 시모를 보고 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겠구나. 시아버지도 그제야 완전히 시모를 포기한 거죠. 시아버지가 제 큰아들도 꼴보기 싫다며 같이 쫓아낸 덕에 그 둘은 단칸방 하나 얻어 좁아 터진 방에서 서로 죽이네 살리네 공상을 떨며 살고 있다고 하네요. 내 진작 이리 했어야 할걸. 내가 미련해 너와 네 식구까지 힘들게 만들었구나. 그 둘한테는 너희 둘한테 손 벌리려고 하면 저번 일까지 합쳐서 소송 건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니 아마 다신 너희한테 못 나타날 게다. 그 말에 지레 겁을 집어먹은 건지 몰라도 정말로 그 이후로 그 둘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빠에게 후의 일을 전하자 그저 담담하게 이렇게만 말하더군요. 그래, 그렇게라도 네 앞에 나타나지 않게 됐다니 나는 그거면 됐다. 남편은 비록 저와 오빠에게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미안해하긴 했으나 지긋지긋하던 제 모친과 형이 완전히 남이 되었다는 것만큼은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저보다는 남편이 상처가 많았을 테니 남편이 그걸로 됐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모와 남편의 형에게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습니다. 잘못한 그네들도 제게 미안해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데 피해자인 제가 그래야 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게 저희 가정은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아주는 것도 정도껏이어야지요. 감당이 되지 않는 악연은 제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더 속이 썩기 전에 일찌감치 정리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제 사연 듣고 속이 좀 풀리셨을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을 적어 내려가는 오늘은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제 남편을 꼭 이런 더운 여름날에 만났었죠. 손이 따스한 사람이었고 그 손만큼 마음도 따스한 사람이라서 전 금세 반하게 됐답니다.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고 자연스레 결혼이란 과정으로 옮겨갔죠. 자, 여기서부터 어처구니 없음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잘 사귀고 결혼 과정으로 잘 갔다고 하더니 갑자기 웬 반전이냐고요? 네, 저도 당시에 그랬어요. 뭐?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조카를 앞으로 우리가 키우면 안 되겠냐니. 나 지금 멀쩡히 두 귀로 듣고도 무슨 소린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네. 말 그대로 조카잖아. 오빠 누나의 자식. 그 애를 우리가 왜? 자기 엄마하고 잘 살고 있는 아이 아니야? 나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너한테 그만 차마 말을 못했는데 내 조카 서영이 말이야. 자기 엄마하고 안 살아. 우리 누나가 새로 사귀게 된 남자친구하고 동거한 지 꽤 됐거든. 그러면서 아이를 두고 갔어. 뭐라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신 뒤로 줄곧 혼자 지내시는 거 아니었어? 남자친구? 동거? 아니, 여기까진 그렇다 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 이혼하고 새로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아이는 친정에 맡겨둘 수 있지. 절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해. 근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조카를 우리가 키우면 안 되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난데없이? 그게 내가 너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누나가 펄쩍 뛰면서 사실은 자기도 결혼 생각이 있었다 그러더라. 적어도 우리보다 빨리 결혼식을 올릴 건데 아이가 있으면 재혼이 쉽지 않으니까 아이를 앞으로 계속 자기가 못 키울 것 같다고 이번에 못을 박았어. 심지어 우리보다 먼저 결혼 계획이 있으셨다고? 오빠, 그렇다 쳐도 어머니께서 계속 아이를 맡아오신 거 아니야? 이제는 아이를 못 맡게 되신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내가 그냥 솔직히 털어놓을게. 우리 엄만 아이 보는 걸 싫어하셔. 항상 짐이라고 생각하셨고, 대체 누나가 아이를 언제 데려가려나 오매불만 그것만 기다리셨어. 근데 누나가 재혼의 걸림돌이라면서 아이를 영영 안 데려가겠다니까 엄마가 눈이 뒤집어지신 거야. 저는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건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남편에겐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시누이라고 하기도 싫지만 아무튼 저의 시누이 되는 인간이죠. 시누이는 남편하고 4살 차이가 나고 일찍 결혼을 했었다가 성격 차이인지 나발인지 하는 이유로 이혼을 했어요. 이혼 당시에 5살이었던 딸 하나가 있었고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그렇게 지내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남편에겐 부친이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거든요. 사유는 들은 바 없었고 남편이 중학교 다니고 있을 때 두 분이 이혼을 하셨다고만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홀시어머니셨죠. 여기까지가 제가 연애하면서 알고 있던 시댁의 정보였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적당히 괜찮은 대학을 나와서 적당히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고액 연봉자는 아니었어도 전망이 밝은 직종이었으며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었답니다. 남편 자체만 보면 훌륭한 신랑감이었고 제가 이 남자를 무척 사랑했기에 무조건 결혼으로 직진을 할 생각밖엔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댁의 비화가 밝혀지다니요. 황당했죠. 알고 보니까 시누이는 자기 애를 내팽개친 지 오래였고 새롭게 남자를 만나서 동거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재혼이 목표였고요. 하나뿐인 손주를 떠맡게 되신 시어머니께선 그게 몹시도 못마땅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내 팔자야. 내가 어째서 애를 봐야 돼? 육아는 30년도 더 전에 다 끝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혀 짧은 소리나 들어야 된다고? 연병알,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한지 몰라. 옛날에 친정아버지가 나한테 이번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또 딸이냐. 날 화나게 했으니 넌 평생 박복할 팔자다. 이렇게 저줄 내린 것이 아주 대단하게 효과가 있었던 게 분명해. 되바라진 딸년 잘못 둬서 눈에 넣으면 아프기만 할 손녀를 내가 맡아 키워야 된다니 암만 생각해도 열불 터져서 뒤지겠네. 그런데 그런 불만을 아이가 있는 앞에서 항상 하셨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남편이 깜짝 놀랐던 거죠. 어려도 알 건 다 안다고 어린아이 앞에서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남편이 사정사정을 했는데도 시어머니께선 시큰둥해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걸 알고서 시누이는 어떻게 나왔냐고요? 아무 반응도 안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시누이한테 몇 번이고 아이한테 신경 좀 써라 이렇게 조언이며 간청이며 다 해봤지만 씨알도 안 먹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나보고 대체 어쩌라고. 애는 알아서 잘 크고 있는데. 하여간 너만 유난이야, 너만. 오히려 남편만 그 사이에서 유난 떠는 사람으로 되었다고 하더군요. 존재만 알고 있었지 어떤 인물들인지 그간 알지 못했던 전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어린아이를 귀찮아하며 서로에게 떠넘기고 싶어 안달이 난 시어머니와 시누이라뇨. 와, 진짜 농담 하나도 안 하고 이야기를 듣는 동안 모골이 송열해졌습니다.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머릿속으론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괜히 남편의 따스함에 푹 빠졌다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잔정이 많고 대체로 온순한 편이고 사고방식이 언제나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신랑감이라고 생각했을 땐 이런 점이 무척 좋았으나 현실적으로 집안의 이런 복잡한 문제에서 절대 발을 못 뺄 성정이기도 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전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이 남잔 절대로 자기 조카를 모른 척할 위인이 못 돼. 게다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머릿속에 든 생각인데 그분들이 누울 자를 보고 다리 뻗고 있다는 게 분명해. 집안에 이런 착하다 못해서 호구 같은 존재가 있는데 못하러 본인들이 사서 고생을 하겠어. 저는 제 짐작이 맞다고 여겼어요. 여러분이 저였다면 남편과 결혼을 하셨을 것 같나요? 결혼하자마자 시조카를 도맡아 키우고 자기 친딸을 내팽개친 시누이와 한없이 자기 중심적이며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시어머니를 시댁 식구로 두면서 그렇게 사실 것 같나요? 제가 사실은 인터넷에 한번 익명으로 이런 상황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반응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혼하라고 하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고요. 무조건 파혼해야 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휘둘리고 사는 남자가 문제라면서 절대 평생을 약속하면 안 된다고 다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딴 걸 고민이라고 올리고 있으니까 자기 무덤 스스로 파는 여자들의 계보가 끊이질 않는 거라며 절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걸 보고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어대서 글을 얼른 삭제했었죠.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을 다 감싸주며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당시엔 있었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있었죠. 결혼은 시댁만 끼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제 친정이었죠. 뭐야? 재혼 때문에 그게 욕심이 나서 자기 친자식을 외면해? 게다가 자기 하나뿐인 어린 손녀를 키우기가 싫어서 이제 장가드는 아들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모전 여전이네. 세상에 천지에 그런 천박한 집안은 내가 또 처음 보는구나. 민정아, 나는 너를 그런 집안으론 시집 못 보낸다. 차라리 평생 나하고 네 엄마 곁에서 꼭 붙어 살지 그러냐. 굳이 왜 그런 곳하고 연을 맺으려 해. 남들은 가진 수를 써서라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집안일 텐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되도록 그 집안 사정을 순화해서 표현을 한다고 해봤지만 아버지께선 역시 딱 그렇게 꿰뚫어 보시네요. 아버지, 저도 머리로는 이 결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슴으론 그 사람 저버리기가 힘들어요. 저 그 사람 많이 사랑하나 봐요. 친정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셨을 때 전 그 앞에서 못나게도 눈물을 보였었죠. 옆에선 엄마께서 차마 말씀도 못 얹으시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 계셨습니다. 제 친정이 아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으나 그런대로 괜찮게 사는 수준이었어요. 우여곡절도 있었죠.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직전 친정 부모님께서 아주 절친하게 지내오셨던 지인 부부를 위해 보증을 잘못 서셨다가 빚더미에 앉으셨거든요. 그 당사자들은 이미 야반도주를 한 지 오래였고 친정 부모님께선 애가 끓는 심정으로 차라리 그만 살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전 그런 분위기를 다 읽었고 언제든지 부모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기에 효녀처럼 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었어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매번 집에 와선 해맑게 웃었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고 남동생을 돌보는 것도 제가 다 했습니다. 나이보다 이렇게 철이 들어버렸어요. 양가 친척들은 절 향해서 집안 사정은 어려워졌어도 여긴 첫째가 의젓하니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죠. 저는 제가 그런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모님께서 그만 살고 싶어 하시던 마음을 접게 될 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열심히 했답니다. 착하고 의젓하고 똑똑하고 슬기롭다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서 환장한 아이였어요. 자라면서 제가 그래도 보람을 계속 느꼈던 것은 엄마께서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한때나마 토끼 같은 자식들을 두고 그만 살고 싶어 하셨던 걸 후회하신 것인지 저희 남매를 애달프게 보실 때가 많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져만 가셨던 분이셨죠. 그런 친정엄마를 보며 저도 열심히 따라갔죠. 내가 더 노력하면 돼.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는 딸이 되면 우리 가족에게 도움되는 길일 거야. 뭐든 깨부리지 말고 열심히 하자. 징징거리면 안 돼. 부모님께선 첫째인 제가 남동생보다 더 마음고생하며 사는 것 같다고 미안해하셨지만 전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집안일을 언제나 도맡아 했어요. 돈을 버시느라 바쁘고 힘드신 부모님보다 제가 더 피곤하다는 건 말이 안 됐으니까요. 부끄럽게도 전 공부와 큰 인연이 없었습니다. 대신 남동생이 공부머리가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걸 제가 중학교 3학년을 지나던 때에 알아차렸고, 그때 마침 저희 친정집이 서서히 가세라는 것이 좋아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부모님께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는 학원 한 개를 안 다녔으나 남동생만은 학업적으로 부족함 없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님도 남동생도 저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게 맞는 선택이었거든요. 자랑스럽게도 제 남동생은 명문대로 꼽히는 곳에 들어갔답니다. 일이 풀리려면 어떻게든 다 풀리게 되어 있었던 건지 저는 직장운이 좋은 편이었죠. 부모님께선 옛날 한때는 정말 눈앞이 깜깜해서 앞으로 어찌 사나 싶었건만 열심히 버티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왔다며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사셨던 것, 그리고 무리해서 돈을 버시려다 보니 건강관리에 미흡하셨던 것,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께선 병원 신세를 몇 번 지셨어요. 남동생이 탄탄한 중견기업에 들어간 뒤였기 때문에 병원비 쪽으로 걱정은 안 됐지만, 이러다 갑자기 건강이 확 나빠질까봐 그게 걱정이 되더군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사회인이어도 부모님이 떠나실까봐 두렵다는 것은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친정집에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강박적으로 효녀가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이 아직도 절 사로잡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만났던 사람이 남편이었으니 제가 어떻게 남편의 손을 쉽게 놓을 수 있었겠나요? 분명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께선 결혼 찬성이라고 그러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친정 부모님의 태도 변화가, 그 냉정한 반대가 미치게 속상했습니다. 이런 저를 향해서 남동생은 쓴소리를 날렸었죠. 누나가 지금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진짜로 속상한 사람은 누나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야.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이런 상황에서 자식 결혼을 반대 안 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열이면 열, 전부 다 반대할 거야. 반대하실 상황이라는 걸 누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알아. 아니까 더 속상한 거잖아.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너까지 나를 더 머리 아프게 만들지 마. 누나는 나한테 그냥 누나일 뿐만 아니라 어릴 땐 마치 엄마 같은 존재였어. 누나가 나 삼시세끼 밥도 다 차려줬었잖아.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누나한테 은혜 다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이런 내가 누나가 불행한 결혼을 하겠다는 걸 그저 두고만 봐야겠어? 지금 감정이 앞서서 사리분별이 안 되는 모양인데 이 결혼 하겠다는 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야. 남동생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결혼에 대한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친정 식구들의 반대를 뒤로하고 결혼해봤자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고요. 특히 엄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나는 웬만하면 우리 민정이 뜻을 존중해주고 싶어. 우리 딸이 얼마나 현명한지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근데 결혼하자마자 시조카 맡아서 키우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건 너무 힘들어 배서 선뜻 이 결혼을 하라고 응원해 주기가 망설여지는구나. 사랑하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불효녀가 될 수 없어서 대신 사랑하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걸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파혼을 했어요. 결혼 약속 다 해놓고 이런저런 결혼 생활에 계획까지 다 짜놓고 그래놓고 헤어졌습니다. 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모르는 것이라던 어른들의 말씀, 그거 정말 맞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향해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어요. 진작 집안 얘기를 자세히 밝히지 못했던 건 자기가 비겁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아니야, 나는 오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상황이 어려운 것뿐이야. 남편을 위로해 주었던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대관절 착한 남편이 뭐가 잘못일까 싶었네요. 헤어지고 나서 저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서 이사까지 했었죠. 더 잘 살게 될 줄 알았었는데 몇 개월 뒤 직장 내부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 저는 억울한 일에 휘말려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됐고요. 결국 반강제로 이뤄진 퇴사를 했고, 설상가상으로 친정 아버지께서 한 차례 편찬 의식기까지 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게 지낼 때 남편과 재회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쳤어요. 하필 저는 그날따라 출애했는데 남편은 아주 차림새가 번듯하고도 근사했죠.
너무 창피해서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그날 밤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고민하다가 못 이긴 척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은 정말로 그간 잘 지냈더라고요. 그 사이 승진을 한 것이죠. 남편은 잘난 척을 하려고 저에게 근황을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저와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사실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승진보다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누나 있잖아. 사귀던 남자하고 헤어졌어. 뭐? 그 남자하고 재혼하신다던 거 아니었어? 근데 헤어진 거야, 완전히? 완전히 끝났고 벌써 반년 가까이 돼가는 일이야. 그래서 누나가 조카를 직접 키우면서 지내. 시누이의 재혼이 완전히 없던 일이 되었고 시댁에선 시어머니와 함께 시조카를 키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풀리다니 너무나도 잘된 일이었죠. 그래서 여전히 저밖에 없다고 하는 남편에게 흔들렸고 이번엔 친정 식구들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건강 문제로 우릴 놀래키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이번에 네 아버지 그렇게 또 병원 신세 지셨던 걸 봐라.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나 싶어.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네가 결혼해서 얼른 잘 사는 모습이나 보는 게 인생의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싶다. 친정엄마께선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한 차례 편찮으셨던 일로 마음이 너무 쓰이신 모양이었죠. 저는 이렇게 된 이상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동생이 저희 부부를 위해 당시 최신형이었던 냉장고와 세탁기를 사주었어요. 톱스타가 TV 광고를 하는 제품들이었는데 시누이가 보자마자 한마디 하더라고요. 와, 이런 건 진짜 부잣집들이나 쓰는 거 아닌가? 난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이렇게 좋은 걸 쓰는 집은 처음 봤네. 제 동생이 하나뿐인 누나 결혼한답시고 무리를 좀 했어요. 너무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에이, 굳이 그렇게 애쓰는 말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올케 내가 우리 집보다 사는 형평 넉넉한 거 다 아는 사실이고, 거기 동생이 내 동생을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일전에 개거품 물고 결혼 반대했었단 사실도 다 아는 건데 뭘 그러시나, 새삼. 신혼집의 냉장고를 마구 열어보며 뒤적거리는 시누이의 언행에 제가 얼이 빠졌습니다. 아예 싸우자고 시비를 걸어오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시누이가 혼자 놀러 왔던 게 아니라 아이를 데려온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꾹 참은 것이었죠. 어린아이 앞에서 어른들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싫었거든요. 시조카가 얼마나 눈칫밥 먹는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익히 짐작하고도 남는 저였습니다. 그래서 시누이의 무례 앞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은 뒤 시조카에게 상냥한 웃음으로 잘 대해줬어요. 경계심 가득했던 시조카의 눈빛이 점차 순해지는 게 보여서 기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네요. 그런데 저의 이런 당연한 배려가 황당한 결과를 낳을진 몰랐어요. 얼마 후 시누이가 저희 부부한테 자기 아이를 키우고 살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애도 그렇게 번듯한 집에서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가전제품들도 좀 써가면서 그렇게 살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난 앞으로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재혼도 해야 돼서 무척이나 바쁜 몸이야. 착하고 너그러운 우리 동생 부부가 열심히 아이 좀 키워줄 거라고 믿을게. 정말 미친 거 아니냐는 소리만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시누이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남편이 머리를 짚었죠. 시누이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시어머니께선 대체 뭘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시죠? 시누이보다 오히려 한술, 아니 두 술을 더 뜨셨습니다. 내가 평생 얼마나 개고생만 하고 살아왔는데 아직도 저렇게나 철이 없는 딸년도 모자라서 귀찮아 죽겠는 어린 손녀까지 왜 내가 떠안고 살아야 되니?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고 불공평하지. 어머마, 너도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그치? 제가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할 리가 없었죠. 어쨌거나 시누이와 시조카는 당신의 딸이자 손녀인데 무슨 생판 남을 맡긴 것도 아니지만 왜 그러시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열심히 돈을 버셔서 두 사람을 먹여 살리고 계셨다면 또 모를까 그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진작부터 시어머니께 다달이 20만 원을 드리고 있었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추궁을 해본 결과 평소에는 20만 원이지만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50만 원이라든지 그렇게 훨씬 더 드리고 있었더군요. 그리고 시누이가 아르바이트인지 아님 다른 것일지 모를 작은 일을 내서 얼마간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시조카한테 들어가는 양육비는 그 친부가 다달이 얼마씩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전 분명 그렇게 알았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선 작은 집이나마 들고 계셨으니 심적으로 든든하셔야 맞는 법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불행하고 힘들고 처절하게 살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엄마,
그래도 엄마하고 누나하고 다 있는데 서영이를 왜 저희가 키워요? 그건 아니죠. 제가 결혼하더라도 서영이를 저한테 떠넘길 생각 없다고 하시면서 큰 소리 치셨던 게 엄마셨잖아요. 제가 서영이 키우고 싶다고 말을 해도 허락 안 하실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누나를 나무라시긴커녕 엄마가 더 하세요. 아이고, 머리야. 우리 아들이 엄마를 원망하는구나. 이 엄마 보고 차라리 죽지 그러냐면서 모진 말을 다 뱉는구나. 그래, 내가 다 죽어야지. 우리 아들한테 저런 소리 들을 바에는 죽는 게 낫지. 네? 제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엄만 자꾸만. 신우이를 뛰어넘는 막무가내식 배째라가 시어머니셨습니다. 남편이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니었고 옆에서 보기에는 착해도 너무 착하게 따지고 있었을 뿐인데 그걸 두고 시어머니께서는 천하의 불효자라도 마주하신 양 구셨어요. 제가 기가 막혀서 뭐 저런 분이 다 있나란 생각에 어리둥절했네요. 친정 아버지의 표현대로 정말 모전 여전인 듯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지만 강단 있게 절대로 시조카를 맡아 키울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했습니다. 머뭇거리는 남편을 잡아 끌고 시댁을 나왔었죠. 순둥이 남편은 자기가 시어머니의 기분을 너무 상하게 한 건 아닌지 그걸 또 걱정하더라고요. 에휴, 그런 엄마한테서 이런 순한 아들이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네요. 개판 5분 전인 시어머니와 시누이 합작 공격을 받고 나니까 대체 시아버진 어떤 분이셨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에게선 별로 특별하게 들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후에 시누이를 통해서 시아버지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왜 시누이를 만났는가 하면 시어머니께서 애 키우기 싫으면 성의 표시라도 해라 이러면서 저희 부부에게 과한 용돈을 요구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달이 100만 원씩 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고 전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여겨졌죠. 무시했더니 시누이가 절 따로 찾아온 거예요. 돈 좀 보태주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울 일이냐며 저를 냉혈한으로 몰아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친정도 그다지 넉넉하지 못하고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시단 얘기까지 다 해버렸죠. 굳이 그 앞에서 남동생이 돈 잘 번다는 얘긴 당연히 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렇게 아이를 유복하게 키우고 싶으면 친부한테 돈을 더 달라 그러면 될 일 아니냐고 지극히 정당한 지적을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가 피식 웃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같은 인간만 피해야지. 이 생각하면서 자랐었는데 내가 꼭 그런 인간을 만나서 애를 낳았으니. 저희 부부가 간단하게 올린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으신 시아버지셨습니다. 다만 결혼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남편과 저 단둘이서만 시아버지를 다른 지역에서 가서 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혼자 나오셨고 셋이서 조촐하게 식사를 마친 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시아버지께서 옛날에 바람을 그렇게 피워대셨단 겁니다. 걸핏하면 여자 문제를 일으켜서 시어머니께서는 화병에 걸리신 게 문제였던 건지 결국 크게 병이 나셨다고 하네요. 정말 죽다 살아나셨다고 해요. 간신히 회복하신 이후로 시어머니께선 크게 변하셨고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위해 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더니 어느 날 작정을 하시고서 시아버지께 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속 시원하게 이혼해 줄 테니까 나한테 재산 떼줘요. 자식 새끼들 내가 내 배불러서 낳았고 내가 애써서 키웠으니까 나는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고도 남지. 안 그래요? 당신이 양심이란 게 있거든. 나한테 재산을 주고 가야지. 뭐? 재산? 이날 이때까지 결혼하고 나서 본인 손으로 10원 한 장 안 벌어본 옆엔 내가 뭔 재산으로 누네? 인생을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께선 맞서셨고 그렇게 부부싸움이 한창 이어졌다죠. 그때가 남편이 한창 사춘기 중학생이었다는데 말이에요. 부모란 사람들이 자식들을 배려할 줄 몰랐던 듯 싶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시부모님의 이혼 사실은 진작 알았던 것이었기에 당연히 이 대목에서 놀라진 않았지만 다음 대목에서 제가 눈이 뒤집어질 만큼 놀라고 말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우셨던 시아버지 대신 당연한 수순으로 시어머니께서 자식들을 키우시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정말 황당하게도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버리셨던 겁니다. 세상에, 중학교 3학년짜리를 정식으로 살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잠깐만 살자면서 웬 작은 원룸을 구해다가 며칠 지낸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어머니께서 야반도주를 하셨던 겁니다.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로 혼자 남겨졌고요. 그때 시누이는 20살 성인이었는데 대학을 안 다녔기 때문에 자유롭게 방황이나 하면서 가족들과 연락도 안 하고 혼자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살았었다네요. 아버지께서 이 집안을 두고 하셨던 표현이 딱 맞았어.
이런 천박한 집안을 다 봤나?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중학교 3학년짜리를 혼자 두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질 수가 있어? 완전히 제정신들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라웠고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그런 얘기를 태연하게 마치 고전 전라등화 이야기를 하듯이 늘어놓는 신우이의 태도 역시도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남편은 혼자서 아등바등 버티고 살아왔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선 혼자서 유유자적하게 잘 지내셨고요. 근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작정을 하시고 자식들의 안부를 궁금해하셨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그걸 아실 리가 없었죠. 그래서 들통이 났고 시아버지께선 분노하셨습니다. 내 핏줄을 위해서 돈을 보내줬던 건데 여태까지 날 속였어? 내가 정 하나 남지 않은 당신 좋으라고 당신 쓰라고 돈을 보내줬던 건 줄 알아? 가만 안 둬. 죽여버리겠어.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혼비백산하여 사방팔방으로 자식들을 찾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시누이와 남편을 찾으셔서 한 집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은 참고로 시아버지의 명의였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진 당연히 시어머니의 집인 줄 알았건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어찌저찌 가족이 모였는데 그러자마자 시누이는 대뜸 결혼시켜달라 그랬다네요.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그때 시아버지께서 돈을 좀 보태주셨다고 합니다. 그걸로 시누이가 결혼을 한 것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남편이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이런 동생의 돈을 시누이가 뜯어갔습니다.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께선 아, 내가 앞으로 내 아들한테 빨대를 꽂고 살면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던 겁니다. 아주 미쳐 돌아가는 집이었어요. 시댁의 비화를 알게 된 전 남편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토록 정신이 나간 모친과 눈알 저버리지 않으냐고요. 보살인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왜 자식된 도리, 동생으로서의 도리를 유지하고 지내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씁쓸한 얼굴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 나도. 바보 같고 등신 같단 소리를 들어도 솔직히 할 말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핏줄이잖아. 엄만 날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잖아. 날 버리고 떠나셨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가슴속에 증오만 가득했었어. 하지만 시간을 넣어 다시 엄마랑 함께하게 됐을 때 깨달은 점은 그건 증오였을 뿐만 아니라 애정이 동반된 애증이었단 사실이야. 어쨌든 엄마하고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란 것, 인생에 도움 하나 안 되지만 누나가 유일한 내 형제란 것, 그 사실이 나를 올가매는 것 같아. 혼자인 건 너무나도 외롭거든. 그걸 겪어봤기에 나는 잘 알아. 그리고 나는 내 조카 서영이가 너무 불쌍해. 옛날에 내가 그랬듯이 서영이도 외로움이 뭔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마음이 쓰이고 외면이 안 돼. 하나뿐인 내 친족하잖아. 남편이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남편의 얘기에 어느새 공감이 가고 있는 제 자신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파혼했던 시절 그때에도 전 남편 하나만 보고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 그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남편만 생각하자며 이런 결심으로 애써 마음을 다잡았네요. 사람 골 때리게 하는 시댁과는 별로 연결고리는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제가 거리를 좀 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허구한 날 연락을 해대시며 백화점 가고 싶다, 가방 가지고 싶다, 며느리가 나들이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내비치셨으나 대꾸도 안 해드렸습니다. 연락도 잘 안 받았고요. 제가 좋아서 저와 잘 지내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어영부영 지내다 보면 별로 신경 쓸 일 없이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집을 나갔어요. 짐을 싹 챙겨서 사라졌더군요. 너무 황당했는데 더 황당한 건 저희 부부에게 보인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연병할 것이 새로 남자 생겼다고 지난달부터 떠들어댈 때 표정이 묘한 것을 내가 심심치 않게 여기긴 했었지. 설마 그래도 자기 새끼를 두고 잠적이 날까 싶어서 가만뒀는데 결국 이 사다를 내는구나. 우라질. 괜히 낳은 딸년 때문에 내가 평생을 머리가 아프네. 내가 이런 지경인데 어떻게 남겨진 손녀를 잘 돌볼 수가 있겠니? 너희 둘이서 어떻게 좀 해봐라. 뭐라고요? 어떻게 친손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한 집에서 같이 살아온 어린 손녀한테 일말의 정도 없으신 건가요? 정으로 키우기엔 세상이 너무 냉정하구나. 너희가 못 키우겠다고 한다면 내가 키우기야 하겠지만 그럴 경우엔 매달 적어도 100만 원 이상씩은 너희가 꼭 보내줘야 내가 차질 없이 애를 키울 수가 있어. 애를 정으로 키우니 돈으로 키우지? 이런 말씀까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
어머님이 직접 돈 버시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돈 없다, 돈 없다 노래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왜 직접 돈은 안 버시는 거예요? 사지 멀쩡하신데? 이, 이, 이 천하에 싸가지 없는 것이 우리 효자 아들이 너랑 결혼하겠다고 강하게 나오지만 않았어도 내가 널 진작에 반대했어. 이거 사. 딱 보니까 넌 처음부터 기세가 세 보이고 재수가 없어 보였지. 반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결혼할 때 땡전 한 푼 안 보태주신 분이 무슨 반대를 하시나요? 이제 보니 네가 아주 웃기는 콩떡이었구나. 내가 바로 우리 아들을 낳고 기른 사람이야. 내가 엄마야. 사랑으로 길러놨는데 당연히 반대할 권리가 있었지. 사랑이요? 중학생 아들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셨던 분이 웬 사랑이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는 돈으로 기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돈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 결혼식에 돈을 안 보태주셨으니까 당연히 하실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야 맞는 거죠. 아, 아이고야, 내 머리야, 내 뒷목, 아이고야, 나 죽네, 나 죽어. 아들, 이러다 엄마 죽는다. 열받은 제가 다다다 쏘아대자 시어머니께선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제 눈에는 가짜라는 게 보였는데 남편은 그래도 자기 엄마랍시고 시어머니를 챙기더군요.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는 막무가내식 태도를 오랜만에 느끼자 제 머리야말로 너무나도 아프게 지끈거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제발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달라는 둥 감정에 호소하고 있었죠. 제가 보기엔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았지만요. 그런 제 눈에 방문 뒤편에 숨어서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시조카의 모습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꼈고 이런 개 같은 상황 자체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시조카를 데리고 와버렸습니다. 남편이 저의 결정에 깜짝 놀랐고 친정 식구들도 이야기를 듣고서는 기함했으나 제 걱정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지 아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시어머니보다 저희 부부가 맞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다들 속으론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친정 부모님, 남동생의 한숨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문제없이 시조카와 잘 지내는 게 답일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다 그랬어요. 아휴, 이런 고맙단 말이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했으나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끌어안아야 할 일이라고 여겨졌네요. 시조카는 얌전하다 못해 고요한 아이였습니다. 자꾸 눈치를 보더라고요. 잘 대해주려고 제가 많이 노력했죠. 제 눈치를 보느라 밥도 조금 먹고 간식은 언감생신 욕심도 안 내고 걸을 때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 살금살금 걷는 시조카가 너무나도 가여웠습니다. 고작 초등학생인 아이가 집안에서 눈치를 보는 게 아주 인이 박혀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한 경멸이 피어올랐죠. 전 당연하게 시댁의 발길을 딱 끊었고 남편도 제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의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이제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착하고 무른 성정으로 시어머니를 완전히 외면할 수가 없어서 착잡해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대체 가족이란 뭘까? 부모는 뭐고 자식은 뭘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럴수록 제 친정 부모님께 더욱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귀결되더군요. 어쨌거나 진정한 제 편은 피를 나눈 가족이란 생각 역시도 함께 들었어요. 남동생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긴 했으니까요. 이런 걸 모르고 자란 남편, 그리고 시조카가 안쓰럽게 여겨지기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비극이 닥쳐들었어요.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저한테 시조카를 보는 게 힘들지 않냐며 전화로 제 걱정만 하셨던 엄마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제 편, 영원한 저의 지원군, 친정엄마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웬 저녁 시간에 남동생이 전화를 했길래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 전화를 받았던 순간부터 저는 불길했었죠. 남동생이 엉엉 울고 있었거든요. 즉시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오열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싸늘하게 식은 육신만 남겨두신 채 영원한 잠에 빠지신 엄마를 마주했을 때 저는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고 나선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인 것을 저주했죠. 남편이 제 옆에 있어줬기에 정말 간신히 몸을 일으켜 장례식장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눈에 초점이 나간 남동생이 억지로 버티면서 조문객을 맞이했고 아버지께선 극심한 충격으로 쓰러지신 뒤 병실에 입원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이러다 아버지마저 잃을 것 같아 두려움이 밀려들었죠. 남동생이 억지로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냈고 눈도 붙이지 않은 채로 동분서주하며 장례식장을 지키고 집에 들러서 시조카를 챙기고 세면도구 같은 걸 바리바리 가져다 준 남편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남자와 결혼하길 잘했다고 엄마께서도 하늘에서 그렇게 여기고 계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 팔자가 정말 모를 일이다. 편찮으시다던 바깥사돈보다 어떻게 안사돈이 먼저 떠나신다니. 이래서 가는 데는 순서 없다 그러나 봐. 시어머니께서 오신 겁니다. 와주신 것 자체는 너무 감사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와 입을 여시자마자 제 머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워낙 범상치 않은 분이신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를 상대할 여력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슬픔 속에 저 자신 하나를 간신히 붙잡고 있는 형국인데 시어머니께서 무슨 헛소리를 하시든 제가 이겨낼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에 제발 그냥 조용히 가주십사 싶었죠. 걸음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지. 내가 솔직히 네가 싸가지 없이 굴었던 게 얄미워서라도 안 올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어른이고 너보다 나은 인성을 지닌 인생의 선배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아, 물론 안 싸돈을 애도하기 위해서란 이유가 가장 크지. 네,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다고 하면 다니. 쌀쌀 맞긴. 저기 근데 있잖아. 안 싸더니 보험은 어떻게 좀 빵빵하게 들어놓으셨을까나? 그건 어머님이 왜 궁금해하세요? 요새 날씨가 부쩍 추워졌잖아. 이놈의 집은 외풍이 드는 게 문제야. 올겨울은 또 어떻게 날지. 지금 집처럼 아담해도 좋으니까 내년엔 제발 좀 멀쩡한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다. 혹시 안사돈 돌아가셔서 보험금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나 아파트 좀 사게 도와줄 순 없니? 시어머니께서 미친 소리를 잘하신다는 것은 진작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까지 제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엄청난 발언은 처음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힘이 쭉 빠져 있던 저라서 진짜 이제는 기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 근처에 있었던 건지도 모를 남편이 시어머니의 뺨을 친 거예요. 이 악마,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본인 좋을 대로만 행동하실 수가 있어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너 지금 네가 나를 때려? 우리 아들이 엄마를 때렸어? 말도 안 돼. 네가 돌았구나. 우리 아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꾸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 아들인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을 지경이니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방금 그 선을 넘으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제 엄마가 아니에요. 그니까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당장 꺼지세요. 내가 직접 끌어내기 전에. 제가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고 시어머니께선 완전히 얼이 빠지신 채로 입만 뻐끔뻐끔 하시다가 남편의 무서운 표정에 압도당하셔선 그대로 주랭랑을 치셨어요. 이제껏 본 적 없던 남편의 모습에 저는 놀라움이 가시질 않았는데요. 잠시 후에 남편이 절 살며시 안아주더니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그것 하나가 남편의 심정을 저로 하여금 이해시키더군요.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남편을 꼭 안아줬네요. 엄마를 보내드린 이후 아버지께선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버티겠다고 하시며 마음을 다 잡고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시어머니께선 남편이 그때 잠시 눈이 돌아서 그랬던 걸로 생각을 하셨는지 태연하게 연락을 해오셨으나 어림도 없었죠. 싸늘하게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시조카의 친부가 찾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 시조카의 친부가 이혼하면서 자기 본가의 연락처를 종이에 적어서 줬었더라고요. 시조카는 그걸 고이 간직하고 있었고 제가 우연히 그걸 발견하게 되며 이게 뭐냐고 물어봤던 거죠. 저희 부부가 시조카 상의를 한 끝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이틀 뒤에 친부가 화가 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돈만 붙이면 애 잘 키우겠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신우에게 돈을 보내는 걸 끊겠다고 하더군요. 시조카는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재혼한 상태였고 어린 딸을 새로 낳았는데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면 같이 키워도 되겠다며 시조카를 데리고 오는 걸 이미 집안 사람들에게 다 동의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얼떨결에 시조카를 내어준 저희 부부는 불안에 떨었으나 천만다행히도 시조카는 그 집에서 적응을 잘했습니다. 아빠보다 오히려 아줌마가 더 상냥해요. 그리고 동생이 엄청 귀여워요. 앞으로 제 친동생 삼아도 된다 그랬어요. 신이 난 시조카의 목소리에 안심이 됐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께 연락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리자 예상대로 크게 분노하시더군요. 시어머니를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묘책을 드렸습니다. 그건 바로 더 괜찮은 집을 구해준다는 명목으로 지금 집에서 시어머니를 나오시게 만든 뒤 그 집을 팔아버리는 것이었어요. 그 집은 어쨌든 시아버지의 명의였으니까요. 작은 아파트를 새로 얻어주겠다는 시아버지의 제안을 의심 없이 기쁘게 받아들이신 시어머니는 원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자꾸 전화하세요? 이번이 전화 받는 건 마지막이에요. 아예 차단할 겁니다. 이 싸가지 없는 며느리야. 우리 효자 아들을 변심시켜서 네 입맛대로 데리고 사니 즐거우니? 그래, 즐겁게 살아라. 나는 훨씬 더 즐겁게 살 테니까. 제가 피식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진작에 남편의 휴대폰에선 시댁과 관련된 각종 번호들을 다 차단한 지 오래였고요. 얼마 뒤 시아버지께선 그 집을 처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겐 연락 두절을 선사하셨죠. 시어머니께 남은 것이라곤 이제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이 다였습니다. 눈물로 절규하시며 난리를 치셔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곁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돌아올 곳을 잃어버린 신우이 역시도 처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자기 가족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께 열과 성을 다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 덕분인지 아버지께선 지금까지 건강 문제 없이 평탄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요. 남편이 가끔은 저보다도 제 동생과 더욱 사이가 좋아 보일 정도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네요.